일단 제가 그 본격적 얘기 들어가기 전에 사회자 그 재량으로 용어 설명 한번 잠깐 드리고 예, 하겠습니다. 예. 교양주의라는 거는 일본에서 나타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교양이 있다 없다 할 때 그 교양을 붙여서 교양주의라고 붙였고, 입신 출세를 거부하면서 대신에 그 안티테제로서 입신 출세 대신에 뭔가 인문적인 교양적인 그런 것들을 내 내면을 채우겠다라는 식의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교양주의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이 교양주의를 알려면 이렇게 입신 출세주의가 뭔지도 알아야 돼요. 입신 출세주의는 사실은 일본 만행권에 그려져 있는 후쿠자와 유키치라고 일본 근대화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 이후에 이제 생겨난 이제 일종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후쿠자와 유키치가 사실은 봉건제도를 철폐하면서 일본의 근대화를 이제 가지고 오면서 얘기를 했던 것이 교육의 강조, 계몽의 강조거든요. 그래서 이 후쿠자와 유키치 이후에 사람들이 공교육 학교에 가게 되고, 아무리 뭐 못 사는 농민의 자식이더라도 능력만 있으면, 공부만 잘하면 이제 그 나라의 큰 일을 맡게 되는 그런 나라가 된 거죠. 일본도 굉장히 오랫동안 몇백 년 동안 이제 봉건제도에 있다가 이제 나는 능력만 있으면 출세할 수 있다라는 사고방식을 모두 갖게 됐고, 그런 사고방식이 사실은 메이지 유신을 만들고 일본의 지금 오늘날의 근대화를 만든 어떤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타니 고진 같은 비평가들은 입신 출세주의를 근대 일본의 정신적 원동력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사실은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근대화의 동력이 사실은 입신 출세주의, 그리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 개천용, 우리 개천에서 태어나도 용이 될 수 있다, 이런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근대화의 한 길로 이제 달려왔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일본 강국이 굉장히 상동성이 있다 볼 수 있고, 반면에 이제 이 입신 출세주의가 이제 어느 정도 지속되다 보니까 그 입신 출세주의가 워낙 이제 사람들을 경쟁에 몰아넣고 뭐 시험을 보게 만들고 뭐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폐해들이 나타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반감이 드는 사람들도 생겨났던 거죠. 그런 반감 중에 하나가 교양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교양주의가 그래서 당시에 굉장히 똑똑했던, 일본에서 똑똑했던 그 중학생들이 가던 그 고등학교가 구제고등학교라는 곳인데, 그 구제고등학교에서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무슨 민족사관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이런 고등학교예요. 하여튼 외고 아니에요? 외고? 다 합쳐놓은 거죠. 이를테면 뭐 도쿄에 있는 제1고등학교부터 나고야에 있는 제8고등학교까지 전국에서 8개밖에 없는 거죠, 고등학교가. 거기 들어가는 거는 이제 엄청나게 이제 공부를 잘했던. 근데 왜 구제고등학교예요? 구제국주의 고등학교여서 앞에 구자 붙습니다. 그래서 옛구자군요. 옛구자. 그래서 그 제국주의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일단 들어가는 순간 대학교 입학까지는 그냥 자동이에요. 구제 고등학교에 간 친구들이 이제 막 책도 많이 읽고 한 친구들이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친구들이 어느 순간 이제 뭔가 현타가 오는 거죠. 아,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니힐리즘. 나는 누구인가? 여긴 어디인가? 이런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런 인문서적을 읽고 소설을 읽고 하면서 이제 교양주의 같은 어떤 흐름들을 만들어내면서 이 친구들이 이제 다시 도쿄대 같은 데 가고 하면서 뭐 직업적으로 뭔가 글을 쓰고 하면서 이제 이것이 일본 전체의 교양주의라는 흐름으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책은 크게 다카하시 겐지라는 이류 동문학자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다카하시 겐지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생소할 텐데 일본에서 나름 유명해요. 왜냐하면 이 다카하시 겐지라는 동문학자가 번역한 수레바퀴 아래서, 다 아시죠? 워낙 유명한 소설이니까. 그리고 데미안, 뭐 이런 그 헤르만 헤세의 독일 소설들을 이 사람이 거의 뭐 혼자서 번역을 하다시피 했고, 사실 헤세랑 또 친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일본의 독일 문학의 어떤 대중화를 이를테면 이끈 그런 이제 번역가이자 문학 비평가인 사람이 다카하시 겐지인데,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책이 진행이 되거든요. 이 책에 대해서 이제 특별히 좀 읽으시면서 여러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각자 꽂히신 부분들이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중에서 이번에 나이 순서대로가 아니라 목소리 큰 순서대로 말씀을 해보기로 할게요. 너무 나이 순서대로 하니까 좀 너무 개성이 있어요. 공정하지가 않아요. 너무 공정하지 않은 것 같아서 목소리가 큰 순서대로 한번 이번에 신진경 선생님. 신진경 선생님, 이 책에서 좀 꽂히신 부분이 있으셨는지. 아니, 저는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거랑 좀 연결이 됐는데, 저도 이렇게 다카하시 겐지에 대해서
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여기에 이 저자가 표현한 게 아니라 나카지마 겐조, 제가 일본 분 이름을 잘 몰라갖고 나카지마 겐조의 회상록에서 다카하시 겐지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평탄하게 살고 있는 딜레탕트를 표현을 했거든요. 뭐 딜레탕트는 다 아시다시피 예술 애호가들, 그러니까 딱히 어떠한 신념도 없고 그 다음에 자기 취향도 없이 그냥 이것저것 호사가. 그냥 호사가죠. 예술 호사가 같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딜레탕트라고 얘기하는데 다카하시 겐지를 딱 그 이런 식의 딜레탕트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앞서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는 이게 그 나치즘을 이제 찬양하고 나치 문학을 번역했다가 그 다음에 해방 후에는 또 아무런 자의식 없이 어떤 자기는 평화주의자 그 헤세와 친분이 있고 뭐 이러면서 헤세를 또 갑자기 자유주의자다 뭐 휴머니스트다 그러면서 이 사람 소설을 번역하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식의 어떠한 그 일종의 변절 혹은 뭐 전향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수준의 어떠한 그 변모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마치 안방에서 건너방으로 넘어가듯이 너무 자연스럽게 옮겨가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좋고 나쁜 것의 기준도 없고 정말 신념도 없이 모든 것을 그냥 문학, 특히 이제 순수 문학이라는 도가니에 때려 넣어가지고 그것을 어떤 교양이라는 걸로 이게 표백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어떤 일본 근대 문학을 교양주의로 이제 이끈 어떠한 이 모습, 원형적인 모습이 아닐까, 이 다카하시 겐지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게 정말 어떠한 어떤 한 문학이 생산되는 역사적 과정이라든가, 어떤 그 저자의 맥락이라든가, 사실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냥 이런 거 없이 그냥 문학이란 좋은 것이다. 라는 그런 이상한 문학주의자들이 이제 양산되는 이 어떤 토대를 마련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소울리스한 그렇죠. 예. 예. 그러면 배상민 선생님께서는 어떤 부분이 좀 꽂히셨나요? 저는 사실은 어떤 대목이 꽂혔다기보다는 네. 이 책을 읽으면서 역설적으로 저는 두 가지 부러움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유명한 비평가 가라타니 고진이 그 동경대 교수를 관두고 나왔던 소설가로 나왔던 나카노 고진가 하는, 저도 일본 분 이름 잘 몰라요. 하여튼 그분에 대해서 대놓고 비판을 때린다는 것. 별 볼 일 없는 소설이다. 새로운 인식에 도달하지 못한 소설이다라고 대놓고 비판을 한다는 것. 사실은 저희 한국의 문학판 입장에서는 굉장히 낯선 모습이거든요. 어떤 특정 작가를 어떤 특정한 비평가가 그렇게 서슴없이 비평하는 그 모습을 저는 찾아본 적이 없어요, 여태까지. 근데 일본은 이렇게 가능하구나, 이런 지적인 풍토 가능하구나 하는 부러움 하나. 두 번째는 이 책은 교양주의를 비판을 하고 있지만 우리 역사에서 교양주의라는 것이라도 있었나? 라는 의문이 들죠. 우리는 그냥 해방 이후에 입신 출세주의만 있었지 교양을 쌓고 이런 거는 사실은 아워도브 안중이었죠 그동안. 우리는 그냥 반에서 1등해서 서울대 가면 플랜카드 붙이기에 급급했던 나라에서 교양주의, 이 책에서 싸잡아서 비판하는 교양주의조차도 없었던 나라라는 걸 생각해보면 그래, 교양주의라도 있는 나라가 차라리 조금은 더 나은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그 두 가지 지적 풍토의 그 자유로움, 우리에 비해 두 번째 이 교양주의라도 있었던 것, 이 두 가지가 역으로 부르고요. 근데 그 지적 풍토의 자유로움은 달리 얘기하면 굉장히 찌질한 뒷담화를 다 글로 남겼다는 거.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한국의 문학 풍토 속에서는 그냥 뒷담화지 그거를 글로 자기의 이름을 내걸고 글로 남기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최근에 그 익명대담, 그 문장 웹진에서 이루어진 익명대담도 결국에는 이게 굉장히 찌질의 대담이라는 느낌이 드는 게 자기를 가리고 그냥 뒷담화만 날린 거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거는 사실 문학사적 기록에서조차 자료를 쓸 수 없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좀 찌질한 뒷담화이긴 하지만 그들의 소위 말하는 문학가들의 찌질한 뒷담화지만 그걸 어쨌든
자기 이름을 내걸고 글로 남겼다는 게 저도 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 방금 신진경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임명 대담 같은 경우에도 누구보다도 권력의 작동 원리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임명으로서 스스로를 보호해야만 한다라는 이런 자의식들이 작동하는 방식에서의 뒷담화라고 하는 게 얼마나 권력 비판을이라고 하는 것들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좌단의 형식인 거죠. 그럼 박인선 선생님이 내친님의 이제 그 꽂힌 부분, 이 책에서 꽂힌 부분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제 사실은 뭐 뒷부분에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저는 6장의 가명에서 플레마세 헤세의 수레바퀴 아래에서 이야기를 할 때 그 내용 중에서도 이 남성 동맹이 형성되는 양상의 지점들이 특히 꽂혔는데, 그러니까 이 남성 동맹 안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의 동성애적인 것들, 그리고 여성화된 남성에 대하여 어떤 다른 남성들이 그 우애라고 하는 것들을 실천하는 과정 중에서 더 큰 남성성이 확보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양상들이 기본적으로 한국에서의 남성 문학가에 대한 이미지하고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흡사하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한국의 대중문화에서도 계속해서 받아들여서 재생산하잖아요. 그 동주 같은 작품에서 윤동주를 표현하는 방법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는 최근에 이창동 감독의 권인 같은 작품을 보면은 이것도 이제 종수라고 하는 한 섬세하고 예민하고 또 연약하기까지 한 그러니까 시종일관 헐떡이는 주체로서의 종수가 이제 다른 남성인 스티븐 연에게 이제 자극을 받아서, 저는 요약하자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 햄이라고 하는 여성을 불쏘시개 삼아 버닝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면 이 구도에 굉장히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남성 동맹이 형성되는 거죠. 문학가적인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형성되는 과정도 한국과 일본 사이에 굉장히 흡사한 부분들이 있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기 때문에 재밌게 봤습니다.